12. 대가. 난 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전화를 건 이는 은택에게 어서 주차장으로 나와달라고 말했다. 밖으로 나가면서 은택은 의문이 들었다. 전화를 건 이는 은택의 이름뿐 아니라 살고 있는 아파트의 호수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찾아온 사람이 누구이기에 집으로 오지 않고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는 것인지 의아스러웠다. 늦은 밤이 아닌 해가 질 무렵의 초저녁이었으므로 은택은 가붓하게 주차장을 향해 갔다. 막 불이 켜진 가로등 아래에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다. 은택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남자들이 가로등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그들의 주변에 사늘한 기운이 돌고 있었다. 얼핏 보면 그들은 두어 명이 한조가 되어 돈을 받아내기 위해 추심하러 다니는 사람들과 분위기가 비슷했다. 은택이 가로등 가까이로 다가서자 남자들이 양쪽에서 은택의 팔을 붙잡았다. 수갑이 채워져서 전격적으로 경찰에 끌려온 은택은 부모를 죽이려 한 폐륜아라는 공격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물었다. 피의자 김은택은 지난달 17일 친모의 집에 간 적이 있습니까? 친모를 2회 찌르고 도주한 것이 사실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구속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주 또는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이요. 이봐요. 무슨 이유로 내가 구속되어야 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귀가 먹었나? 살인 미수로 구속이라고. 친모를 찾아가서 학대했다고 원망하다가 칼로 두부를 찔렀잖아. 학대했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찌르지 않았어요. 친모가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부터가 대근 심상치 않아. 수사관의 조사에 순순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데다 사람을 칼로 찌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피의자와 담당 형사들은 긴 말을 나누고 싶지 않았다.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며 작성이 끝난 조서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았다. 전속 살인 미수는 중범죄일 뿐 아니라 고소인인 친모가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지 않으면 자신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고 호소했으므로 피의자 구속은 불가피했다. 범죄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저지른 죄를 잡아떼고부터 보는 경향이 있었다. 유치장으로 끌려가던 은택은 저도 모르게 속으로 엄마라는 말을 뇌고 있었다. 쌍방 진술이 맞지 않아 대질신문 출두를 받은 용현내가 경찰서로 나왔다. 용현내는 진단서 제출과 함께 고소인 조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들락날락해야 하는 것이 성가셨다.
용윤네 뒤로 작은 딸 내외가 따라 들어왔다. 담당 경찰은 하품을 한 번 한 후에 고소인 재조사부터 시작했다. 그날 새벽 침입한 사람이 피의자인 것이 틀림없습니까? 내가 저를 학대했다면서 찾아왔었지요. 그날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녘에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저 애가 내 앞에 서 있었어요. 피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팔뚝으로 칼을 막다가 머리를 찔려서 경황이 없었어요. 피가 나는 머리통을 누르고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앉아 있었지요. 아랫배에 힘이 빠져서 걸을 수도 없었고 정수리에서 피가 계속 쏟아져 나와 머리가 혼미해지는 가운데 보니까 팔뚝까지 찢어져서 도무지 힘을 쓸 수가 없더군요. 사건 당일 비명을 질렀다고 했는데 이웃이나 마을 사람 중에 목격자가 있습니까? 있을 거요. 새벽에 찔렸다고 했는데 진단서는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꽤 경과되어 발부가 됐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간 게 아닙니까? 찔린 곳을 급한 대로 지혈을 하고 작은 딸이 오기를 기다렸지요. 진단서를 끊어놓고도 그날 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뒤늦게 신고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 애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단박에 신고를 하겠어요. 작은 딸 내외가 하는 말이 저렇게 칼을 들고 설치는 애를 가만히 두면 언젠가 다시 내가 저 애의 칼에 맞아 죽을 위험이 있으니 엄마의 안전을 위해서 신고해야 된다더군요. 작은 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고 그러나 그보다는 저 애의 정신을 치료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늦게나마 신고를 결정했지요. 찔린 데를 치료받은 후 몇 날 며칠을 고심한 끝에 신고한 거예요. 피의자가 이혼을 당하고 아이까지 뺏겨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고 했는데 확실한가요? 이런 건 피의자 쪽에 정상 참작될 부분이긴 한데. 네, 이혼당하게 됐다고 제 입으로 말했어요. 남자가 집을 나가면서 아이도 데려갔나 보더라고요. 남자에게 외면당한 후 저 애가 미친 여자처럼 날뛰니까 나중에는 남자가 다시 아이를 데려다 주었나 봐요. 전에도 피의자가 찾아와서 학대를 당했다고 말하며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상습적인 행패를 부린 것이 사실입니까? 저 애가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과거에 내 밑에서 자랄 때 허구한 날 피가 나도록 맞았다나 뭐라나 나는 저 애를 그렇게 때린 적이 없어요. 돈을 주지 않아 학교를 자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원망에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받았다는 뭐 그런 말이나 쏟아놓으니 내 원참 억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학대해가며 키운 것에 대해 용서를 빌라고 하고 허무맹랑한 말을 꾸며내어 나를 들볶았어요. 내가 저 애를 학대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작은 딸이 어렸을 적에 저 애로부터 많이 맞았다고 하더군요.
저 애한테 맞은 데가 쑤시고 아파서 골병이 들은 데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작은 딸이 말합디다. 말을 늘어놓던 용연내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오열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내가 이토록 힘들게 살아온 여자입니다. 애가 학교를 다니다가 정신 이상으로 집을 나갔기 때문에 저 스스로 학교를 그만둔 것이지 내가 안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정신이 병든 자식을 위해 오로지 헌신했다고. 내가 사는 그 일대에서는 나를 가리켜 장한 어머니상을 줘야 한다고 해요. 그렇게 살았건만. 최선을 다해 키웠건만. 용연내는 살아오면서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자신의 결백을 기필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었다. 경찰은 사건 당일과 사건 전후 피의자의 행적을 알아내기 위해 피의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CCTV를 판독 중이라고 했다. 아파트는 감시 카메라가 붙어있는 중앙 현관 외에도 카메라가 없는 비상구를 복도 끝에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세밀한 조사가 필요했다. 피고가 원고를 찌르는 데 사용된 칼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했다. 살해 동기를 확인하려면 주변인 진술도 필요했다. 피의자의 동생이 말했다. 늦은 나이에 학교를 다닌다, 사교육 사업을 한다, 어쩐다 하며 자기 일만 할 뿐 엄마를 돌보지 않았어요. 존속 협박죄로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했다. 원고가 협박당하는 장면을 직접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엄마로부터 익히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 전부터 언니라는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해서 결혼조차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범죄 동기와 상관없어 보이는 진술이 끝나자 수사관은 용연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런 다음 용연내가 데리고 온 동네 사람을 향해 질문했다. 피의자가 왔던 날을 알고 있다는 분인가요?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집안이 떠들썩해서 또 그 딸이 왔나 생각했지요. 직접 목격했나요? 주차되어 있는 차를 보았다든지 찌르고 도주하는 것을 보았다든지 말이죠. 그런 걸 일부러 보러 나가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저 집이 그 딸만 왔다 하면 시끄러우니까 그날도 그런 것이려니 생각한 거지요. 그때가 새벽 몇 시경이었는지 기억이 납니까? 아마도 그게 어둑새벽은 아니고 이른 아침이었던 것 같은데. 동네 사람의 말에 따라 사건 발생 시점이 새벽에서 아침으로 수정되었다. 진단서 발부 시점을 보더라도 아침나절에 있었던 일을 경황이 없던 원고가 새벽으로 오인한 모양이었다. 데려온 동네 아주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착한 여자여서 남에게 해가 될 만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순하고 맑은 눈망울을 굴리며 목격자라기보다는 용연내의 옹호자로서 온 것 같았다. 저희는 여태껏 자식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어요. 딸이 제 엄마로부터 학대받았다고 함부로 말하지만 저 사람이 그나마 그렇게라도 풀지 못하고 살았으면 그 고생에 벌써 미쳐나갔을지도 몰라요. 딸이 아직 철이 없고 미육해서 어미의 고된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요. 동네 사람의 말이 끝나자마자 용연내가 대성통곡을 했다. 자신의 인생을 소설로 쓰면 읽는 사람들이 모두 울음바다가 되었다가 다시 감동의 도가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살해 동기를 확인하려 수만 잡동사니를 모아온 것인지 수년간 연락도 없이 지낸 은택의 친구 진술도 얻어냈다. 학교 다닐 때 은택이 집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방 안에서 투덕거리는가 싶더니 어머니가 은택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다가 마루에 내놓더라고요. 그러자 은택이 파드득 눈을 부릅뜨고 대들던걸요. 그때 두 사람을 보면서 실은 많이 놀랐어요. 둘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였다고 기억합니다. 제가 결혼을 한 후에 은택과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은택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어머니가 한참이나 저를 붙잡고 남 부끄러워서 살기가 힘들다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전화를 끊어주지 않아 오래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달 시외 전화 요금이 꽤 많이 나왔었지요. 덕분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은택이 거짓말을 잘하고 어머니의 돈도 몰래 훔쳐가고 결혼 전인데도 남자하고 지내서 중절까지 아는 데다 하여튼 은택이 정상적으로 사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친구의 진술은 여담이 될 뿐이어서 수사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수사팀은 제대로 된 실마리를 얻어낼 수 있을까 기대하며 피의자의 시집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전화를 받은 시아버지 박 씨가 수사관의 말을 듣고 전반적인 이의를 알게 되었다. 박 씨는 며느리 같지도 않은 며느리를 옹호해주기가 애매했다. 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데 저편에서 전화를 끊지 않자 하는 수 없이 제 처에게 전화를 바꿔주었다. 박 씨의 처 또한 며느리가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그 편에 서줄까 싶어 실소가 나왔다. 며느리는 아들을 꾀어 부모 자식 간에 담을 쌓게 만든 망나니 같은 존재였다. 그러므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음이 틀림없었다. 박씨처는 그러저러한 사정을 뚱겨주고 싶어서 들썩거리는 입술을 겨우 눌렀다.